안녕하세요. 유아이명 강사 실비아입니다. 우리가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을 드디어 끝내고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완두콩 유아임용 강의가 각각의 개념을 딱딱 찍어서 암기하고 이해하는 강의였다면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은 그 각각의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강의입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유아임용이 처음이시라면 완두콩 강의를 들으시고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을 들으신다면 좀 더 쉽게 각각의 개념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을 들으신다면요, 선생님들의 어떤 공부 스타일에 의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재밌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각각의 개념들을 암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해도에 따라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이 먼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유기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각각의 개념들을 이해하는 공부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이기적인을 먼저 듣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을 듣다가 조금 어렵다, 또는 나는 너무 뭔가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또는 내가 모르는 개념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다, 그렇다면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을 들으신다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고, 완두콩에서는 약간 단편적으로 또는 내가 암기에 치중하는 면이 있었다라면 그 개념들을 굉장히 폭넓고 깊숙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강의가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입니다.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은 실비아를 유명하게 만든 강의이기도 합니다. 실비아만이 할 수 있고 또 실비아의 시그니처 강의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험 경향, 2023학년도 경향을 생각했을 때 실비아의 어떤 캐릭터적인 면은 조금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완두콩 강의로 먼저 기본 개념들을 암기하고 들으신다라면 실비아의 어떤 시그니처 강의인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이 100%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을 뒤로 조금 미루고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어렵다 싶으면 완두콩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기적인으로 오시고요. 나는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또는 나의 유아교육이 이렇게 풍부한 내용과 풍부한 이야기, 그리고 풍부한 어떤 학문 체계를 이루고 있었구나, 그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크시다면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은 먼저 들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완두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 왜 이기적인일까요? 그렇게 좋은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론과 기출이 합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이론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도록 하고요. 이 지식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적용해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존의 문제들과 2022학년도 문제들의 유형이 많이 달랐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80% 이상이 기존 기출과 동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20%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존에 어떤 그 시험 유형과 달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 20%를 잡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되는 거는 80%, 그 기출과 유사했던 80%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2022학년도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80점을 받았다면 1차에서 고득점 합격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할 토끼가 있고 나중에 잡아야 할 토끼가 있는데,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은 먼저 잡아야 되는 토끼, 그래서 기존의 기출들을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2022학년도 문제가 기존 기출과 달랐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문제 유형이 달랐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잘못 이해한 개념들이 있어서 기존의 기출을 잘못 풀이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약간 혼란스럽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식을 정말 학문, 유아교육 학이라는 지식의 구조에 맞춰서 정확하게 우리는 그 이론들을 이 반에서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뭐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사상사 문제는 통째로 뭐 발달심리 통째로 이렇게 문제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이기적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하는 능력,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를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껑충 뛰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기적인은 이론과 기출의 한 글자를 떴어요. 이론의 이와 기출의 기를 떼서 그 이기. 그래서 이론과 기출을 폭넓게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실비아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라면 꼭 들으셔야 그리고 이 강의는 실비아 외에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는 아니죠. 그래서 실비아에게만 들을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분들은 이 강의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단 한 강의도 이 강의에서 놓치지 마세요. 우리 유아교육개론에서 8파트를 다룹니다. 어떤 파트입니까? 첫 번째, 교육 철학 및 사상사, 유아 발달 및 심리, 놀이 이론, 교육과정 및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아교사론, 그 다음에 부모론, 아동복지론인데요. 자, 이렇게 챕터를 나열한 경우는 저밖에 없을 건데요. 바로 학문의 구조에 맞춰서 나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이론들의 유아교육 개론에 해당하는 이론들의 학문의 구조를 파악해서 그 학문의 구조에 맞춰서 배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해도 이 강의가 유기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딱 들어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아교육 개론은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문의 구조에 맞게 짜여져 있고요. 브루너 이론에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섞어서 왔다 갔다 들으시면 갑자기 뭐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어렵다고 느끼는 선생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놀이 이론 들으셨다가 교육과정 및 유아교육과정 들으셨다가 교육 철학 및 사상사로 갔다가 발달 및 심리로 갔다가 선생님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이론이 학문의 구조에 맞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이론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머리 안 배우고 허리 배웠다가 다리 또 안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부터 차례대로 내려가서 우리는 발끝까지 이 이론을 다룰 겁니다. 실은 아동복지론은요, 선생님들이 언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학문의 구조 안에 안 들어가는 거는 아동복지론 하나예요. 아동복지론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떤 실천들을 해왔냐라는 우리의 어떤 실천 또는 역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유아교육 학문 이론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동복지는 얼마든지 떼어서 들으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순서대로 강의를 듣지 않으면 갑자기 뭔가 하나가 빠진 느낌 또는 엉킨 느낌이 조금 들 겁니다. 그래서 한 편의 이야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한 편의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순서대로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교육 철학 및 사상 어떤 이야기일까요? 옛날에는요, 인문학 또는 교육학이 과학이라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문학이 과학인가요? 이렇게 또 반문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인문학이라고 부르다가 인문과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인문과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유가 인문학도 과학의 하나더라,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문학, 문학을 왜 과학이라고 하기 시작했을까요? 연구 절차에 근거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연구 절차는 일련의 어떤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 단계를 거쳐서 도출된 이론을 우리는 과학적 이론이라 그래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 현상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던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 해당하는 과학은 아니지만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증명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도출한 것들을 우리는 인문과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인문과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교육 철학 및 사상사부터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유아 발달 및 심리부터 인문과학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연구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 교육학 또는 인문학은 어떤 근거로 학문 체계에 남게 됐을까요? 당시에 훌륭한 교육학자 또는 훌륭한 학자 또는 훌륭한 후대에, 그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후대에 이 사람의 교육적 생각이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라고 인정받은 사람의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론은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논리적인 체계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인문과학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진 교육에 대한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그들이 실천하려고 했기에 이념적인 부분이기에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요. 어떤 논리적인 부분에서 A와 B, C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 뭔가 논리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인문과학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신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교육 철학이 됐기 때문이에요. 바로 교육 철학 및 사상사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 철학 및 사상사는요, 그들이 교육에 가진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들이지 일련의 연구 절차를 거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되진 않아요. 하다 보면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최대로 풀어드리려고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제가 강의를 못 맞춘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진 이론의 성격이에요. 왜? 인문학적인 어떤 과학 절차를 거친 연구 결과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진 생각 중에서 당시에는 받아들여졌지만 이미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모습을 알면, 당시 시대상을 알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2년의 현실에 했을 때 그들의 교육에 우리가 따를 수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지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교육 철학 및 사상은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들의 어떤 이론 자체에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 혼란스러운 점을 뭔가 풀려고 하면 더 오류가 생겨요. 혼란스러운 이론은 혼란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자들끼리 내 교육이 좋다, 내 교육이 좋다 싸우기 때문에 서로 비판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유아 임용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서로 비판한 점보다는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이 사람이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서로 내 이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비판들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교육 철학 및 사상사에 알고 계신 부분들이 보면 그런 비판점은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순수 이론, 그 순수하게 그 학자가 뭐라 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으신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대표적인 이론이 몬테소리예요. 몬테소리 이론을 제한적 자유라고 알고 계시는 건요, 몬테소리 자체가 내 이론은 제한적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가 자신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제한된 자유를 줍니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특히나 몬테소리는 정말 아이들을 자신만큼 똑똑하고 귀한 존재라고 여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제한된 자유로 누가 얘기했냐? 듀이와 킬패트릭이라는 진보주의자들이 그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듀이가 우리 유아교육에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경우도 듀이의 사상에 80%가 깔려있다고, 또는 100%가 깔려있다고 해도 거짓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대, 특히 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게 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듀이가 파워게임을 할 때, 몬테소리와 내 이론이 더 좋아, 네 이론이 더 좋아, 그런 파워게임을 할 때 그때 그 자신의 제자들과 주장한 부분들을 몬테소리 이론에 대한 진짜 이론인 듯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그 이론은. 우리는 듀이가 몬테소리 이론을 얼마나
한마디로 비판하고 깠는지, 그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모태소리가 순수하게 자신의 이론을 어떻게 펼치려고 했는지,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자유라는 표현은 비판일 뿐이다. 뭐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조금 주의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교육 철학 및 사상사를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철학 및 사상사, 교육 철학 및 사상사가 과학적인 절차를 거친 객관적인 이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론들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이론들을 과학적인 절차로 검증하기 시작한 것이 유아 발달 및 심리예요. 그래서 이 유아 발달 및 심리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그 배경이 뭐였는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런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그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아 발달 및 심리 전에 반드시 교육 철학 및 사상사를 먼저 하셔야 발달 및 심리 이론에서 또 다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이론들을 마음으로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이, 교육과정, 그 다음에 유아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사론, 부모론은 왜 이 유아 발달 및 심리 이후에 공부해야 될까요? 바로 유아 발달 및 심리가 모체에 해당하는 이론이에요. 어머니에 해당하는 이론이고요. 그 놀이, 교육과정, 유아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사론, 부모론은 자녀들에 해당하는 이론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발달 및 심리 이론에 근거해서 피아제가 놀이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피아제의 놀이 이론을 근거로, 또는 피아제의 이론적 생각을 근거로 까미와 드브리스, 와이카트가 하이스코프 프로그램,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유아교육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아제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나중에 놀이 이론에서 설명 안 드려도 돼요. 그리고 유아교육 및 프로그램에서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아, 피아제 이론이랑 똑같아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들을 차례대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어머니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 어머니로부터 나간 가지인 자녀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게 바로 이 유아교육개론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챕터 3부터 7장까지는 유아 발달 및 심리를 알아야, 거기서 파생된 이론이기 때문에 알아야만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이 장의 모든 이론들의 퍼즐이 맞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동복지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론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여기서 그냥 끊으시면 돼요. 여기서 끊어서 그냥 우리가 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 철학 및 사상은 교육학자들의 신념이 이론으로 굳은 거고, 요 발달 및 심리, 그 다음에 부모론부터는 과학적인 절차를 거쳤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론은 우리의 실천, 우리가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는 아동복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그런 실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안 보이기 시작하네요, 거기에서. 그래서 조금 색깔 있는 걸로 좀 드려야 되겠네요.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 철학 및 사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교육 철학 및 사상가들의 이론이 왜 이런 과학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신념으로 바탕되어 있을까요? 자, 당시에는요, 교사나 목사나 성직자들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혹시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나 그게 뭐 기독교든 그 성당이든 선생님들이 교회를 가신다면요,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이 여러분에게 설교나 또는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는 그 말씀과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이 그렇게 다른가요? 아니죠. 물론 저는 교육학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그분들은 어떤 신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강의하는 모습,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나 지식을 제가 강의하는 거나 그렇게 다르지가 않죠. 특히나 그 당시의 지식이라는 건 신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그 당시의 교육자들은 신학자들이었어요. 신학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교육했던 거고, 그래서 수도원 학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그 내용이 결국 그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곧 그 신학자가 교육자로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의 말씀을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따져서 받아들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이 신의 말씀이 과학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나침판으로 쓰기도 하죠. 교육 철학의 사상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거예요. 처음에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듣게 되시는 코메니우스, 우리가 공교육의 아버지, 교육학의 아버지라 평가하는 코메니우스도 신학자였어요. 신학자여서 그가 또 교육 내용으로 전한 내용 중에 하나는 신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유아교육의 아버지 프레벨 같은 경우도 집안이 목사 집안이었어요. 본인 또 신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신의 본성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프레벨의 교육을 만든 거였거든요. 보세요. 교육학의 아버지, 유아교육의 아버지 모두 신을 마음속에 담고 그 후대에게 그 신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신학자로 평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육학자, 우리 교육의 아버지 아닙니까? 두 분 다?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거를 논리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것처럼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이론이 뭔가 잘못됐어 그렇게 느끼기보다는 마음으로 또 어떤 관념적으로 또는 유아교사의 어떤 자질과 본성과 그 다음에 어떤 품성을 기르기 위한 이론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교육철학 및 사상사, 제가 코메니우스를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우리 교육의 아버지, 교육학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모든 교육의 시작이, 지금 우리의 유아교육의 시작이 코메니우스로부터 시작돼요. 코메니우스 이론을 모르신다라면 우리가 그 이론을 지금 뭔가 우리가 뼈대 없이 기초 없이 정말 씨앗, 유아교육의 씨앗을 모르고 유아교육을 알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코메니우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학에 대해서 또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코메니우스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백지와 같다라고 했어요. 백지설을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 코메니우스의 아동관을 성선설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코메니우스의 교육관을 백지설이라고 보는 게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왜 백지설로 보고 또 성선설로 보는 입장은 왜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코메니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그런데 그 백지 안에는 키울 수 있는, 선으로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이 있다 라고 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지만 그 백지가 선이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코메니우스의 아동관이 백지설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은요, 본인이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라고 했잖아. 코메니우스가 아이들의 마음을 백지라고 했는데 그럼 백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야, 코메니우스의 아동관은 근본적으로 이 성선설이야 라고 하는 경우는 백지가 이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 선으로 클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씨앗을 품고 있다면 이미 선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럼 백지설의 학자들이 이렇게 또 반문해요. 아니야. 코메니우스는 그 씨앗이 선 그 자체는 아니라고 딱 못 박았어. 아니, 선이 될 수 있는 씨앗일 뿐이지 선 그 자체는 아닌데 어떻게 선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 성선설은 선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야. 근데 코메니우스는 선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대. 그 선이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지. 그러니까 성선설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씨앗 자체가 선 그 자체는 아니니까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은 상태니까 백지가 맞아. 그래서 실은 80% 정도가 학계의 80% 정도가 백지설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20% 정도가 성선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백지설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성선설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백지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다른 학자들의 아동관은 묻지만 코메니우스의 아동관은 묻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학계 자체에서
조금 논란 또는 이제 동의, 100%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각자의 주장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는 있기 때문에 근거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백지설이다, 성선설이다 그게 시험 문제 아예 학계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답은 백지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유아이명은요 100% 정확한 답을 정답이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더 퍼센트가 큰다, 더 유사한다 또는 더 가까운 답을 답으로 인정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인문학의 특징이에요. 우리 유아이명이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또는 불분명하게 문제가 출제돼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문학의 성격이 100% 눈으로 관찰 가능한 그런 생물학, 화학, 수학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학문이 가진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00%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90% 답이 정답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80% 답이 정답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80과 20이 존재한다라면 우리는 100% 답이 없는 경우에서 이걸 백지설을 답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코메니우스의 아동감 백지라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성선설이라고 해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있다. 그런데 이 코메니우스의 생각이 이 후대 학자들에게 어떻게 전파되냐면요. 이 백지설이 로크한테로 전파되고요. 이 성선설이 루소에게로 전파가 돼요. 로크와 루소 모두 코메니우스를 이은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크 이론도 중요하게 다루고요. 루소 이론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루소 이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밑에 나와요. 근데 로크도 그만큼 교육학에서는 중요한 이유가 이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아버지의 뒤를 이으면서 백지설을 따랐고 루소는 성선설을 따랐고 이 코메니우스를 성선설이라 보는 학자들이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루소의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맥락 그것을 더 인정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이 있어요. 코메니우스가 미친 영향이 참 지대하죠. 근데 선생님 백지설이요 어떻게 아동 존중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동 존중이라면요 선생님 아이들을 존중해 주는 건데요. 그 아이들을 존중해 준다라는 건 그 아이들의 선함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성선설보다는 백지설에 가까웠던 코메니우스가 어떻게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듣게 됐고 또한 백지설을 100% 이어받았던 이 로크는 왜 우리 교육학에 특히나 유아교육학에 아동 존중 사상 그걸 100% 받아들이고 있는 유아교육에 남아있게 된 걸까요? 당시의 아동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의 아동관은요 성악설이었어요. 근데 이 성악설도 실은 신앙적인 개념에서 나와요. 그 기독교나 천주교 사상을 보면 원죄설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 인간은 애초에 태어날 때 그들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럼 원죄설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원죄설이 성악설의 어떤 기본 개념 그 바탕이 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게 원죄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원죄설이잖아요. 모든 기독교인이 주장한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어떤 흐름 안에서 원죄설이 주장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은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성악설로 바뀐 거예요. 성악설로 학문적으로 남은 거예요. 당시 아이들은요, 이 원죄설과 성악설의 근거에서 악한 존재로 인식이 됐었어요. 그래서 체벌하면서 때리면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기르려고 했던 거예요. 기본에 네가 악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리고 혼내고 꾸짖고 그렇게 해야만 너는 옳은 길로 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체벌도 애들이 미워서 때린 건 아니고 애들을 악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코메니우스는 그걸 거부한 거예요. 아니야, 신은 아이들에게 원죄를 주지 않았어. 악을 주지 않았어. 걔들은 깨끗한 종이와 같이 악이 없는 상태야. 이 백지설은요, 선생님, 당시의 성악설에 맞서는 이론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 깨끗한 하얀 백지와 같이 태어났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때리고 꾸짖고 하지 않아도 돼.
라는 아동 존중의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지설을 이어받은 로크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체벌하면 안 돼. 애들 때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체벌을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체벌을 허용하는, 주장은 아니고 허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페스탈로치예요. 어머! 그 페스탈로치라 그러면 교육을 실천한 사랑의 학교로 유명한 그 학자가 아이들의 체벌을 인정했다고요? 네. 페스탈로치는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모두 존재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도 가지고 태어나고 악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악을 위해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벌을 허용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체벌을 뭐 교육의 어떤 지대한 방법으로 썼다. 그건 아니고요. 필요할 땐 해도 된다. 이렇게 필요하다면 옳은 길로 가게 해주려면 필요하면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백지는 이 선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악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정말 깨끗한 존재야 라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크도 체벌 반대한 거예요. 아니 악이 없는 존재인데 왜 그거를, 악도 없고 이미 뭐 이제 깨끗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깨끗한 백지 같은 상태인데 거기 악이 어디 있다고 애들을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체벌을 안 돼 애들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당시 우리가 백지설을,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미 우리는 성선설에 근거한 교육을 배웠어요. 특히나 유아교육을 하는 우리라면요, 성선설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보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백지설은, 아니 이렇게 선한 천사들을 왜 백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당시의 성악설과 비교하면 백지설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을 귀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지를 이 머리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음이에요. 선과 악이 없는 상태를 백지라고 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백지를 가끔 이 백치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것도 이런, 너 지식이 없어, 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 이런 뜻이 아니라요. 백지는 너의 마음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에서 백지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학에서 또는 이 지금 교육차람이 사상에서 다루는 백지설은 당시에 성악설과 싸우고자 했던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했던,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고자 했던 아동 존중의 개념에서 왔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선설은 당연히 아이들의 마음에 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선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우리 성인들이 뭐라고 그 아이들의 선을 혼내고 꾸짖고 할 거야? 당연히 성선설에서도 아이들 체벌 안 해요. 페스탈루치가 체벌하는 이유는 성선설이 아니라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기 때문에 이 악 때문에 체벌을 한 거지, 성선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들 체벌 안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성인보다도 더 착한 존재, 더 선으로 가득 찬 존재, 우리가 오히려 아이들의 깨끗한 선한 마음, 천사 같은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손댈 게 뭐가 있어. 이미 그 아이들은 선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선함을 오염시키지만 않아도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아이에게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소극적 교육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소 하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소극적 교육을 주장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미 깨끗한 존재인데 우리가 거기에 손댈 게 뭐 있어? 우리가 손대면 오히려 오염돼.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입만 해. 그게 소극적 교육이거든요. 그럼 루소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 왜 아이들이 성선설에 근거했다면 그 당시에 성인들도 성선설에 근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성인들도 선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루소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사회에 오염되기 시작한다. 사회에 오염이 돼서 우리는 그 선함을 잃어간다. 그래서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선함을 잃었거나 악으로 조금 찬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한 존재인 아이들을 오염시키지 말라라고 해서 소극적 교육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악으로 가득 찼거나 또는 우리 사회가 선으로 가득 찼던 우리
사람들을 오염시켰을까요? 사회의 어떤 면들이 그랬을까요? 루소가 사회의 부조리라고 얘기했던 건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선생님, 계급사회 뭐예요? 왕이 있었고 그 밑에 귀족이 있었고 그 밑에 신사계급이 있었고 그 밑에 일반 시민들이 있었고 근데 또 그 밑에 노예계급이 있었잖아요. 이런 계급제도를 코메니우스와 로크는 사회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계급제도. 이 사회계약이란 단어를 루소 이론에서만 들었던 분들은 조금 반만 알고 계시는 부분. 사회계약이라는 말은 이 루소도 로크도 썼고 당시에 계급제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단어. 루소도 사회계약서를 주장했고 로크도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사회계약은 이 귀족, 계급사회를 말해요. 계급사회. 근데 루소는요 이런 주장을 해요. 이런 계급사회 잘못된 거야. 아니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고 천한 존재가 어디 있어? 왕이 뭐고 귀족이 뭐야? 왜 그들이 시민이나 이 노예보다 더 귀해서 이 노예들을 핍박하고 시민들을 핍박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회계약, 이 계급제도 잘못된 거야 라는 게 루소의 주장이고 그 잘못된 것을 선한 존재, 이 사회계약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전파하지 마. 그건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성인들 개입하지 마. 소극적 교육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로크도 이 사회계약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로크는요 본인이 귀족계급이에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계약은 잘못된 게 아니야. 다만 그 사회계약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유지한다면 이 사회는 올바르게 갈 거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계급사회는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혼란, 약간 오염되기 시작했어. 그 오염시키지 말고 왕은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이고 귀족은 귀족으로서 밑에 계급을 지키고 신사는 귀족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시민은 시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일을 하고 노예는 노예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계급에 맞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회계약은 제대로 된 건데 그게 깨지기 시작했어.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걸 깨지 말고 정확하게 지켜. 왕은 왕은 역할을 하고 귀족은 귀족 역할을 해. 그 다음에 신사는 신사 역할을 하고 시민은 시민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노예는 노예 역할을 해. 그걸 안 하니까 이게 부조리가 생겼지. 지켜준다면 뭐가 문제야. 근데 귀족들이 뭘 못하고 있냐면 귀족들이 노예나 시민들의 어떤 노동력만을 가져오면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시 영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땅의 주인을 영주라고 하거든요. 토지의 주인을. 이 영주들의 일은요. 당시에는 막 침략 전쟁 같은 게 되게 심했잖아요. 땅을 빼앗고 그 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땅으로 만드는 이런 침략 전쟁이 있었는데 영주의 일이 영주와 기사의 일이요. 그 토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토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요. 니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왜 안 지켜줘? 니들 역할을 해서 이 시민과 노예를 지켜줬다라면 사회계약은 정확하게 된 게 맞아. 근데 사회계약이 깨지기 시작한 게 계급 자체 그 문제에 있다라기보다는 너네가 이 밑에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 일을 해서 그 밑에 계급을 지켜줘. 그렇다면 이 사회의 계약은 잘못된 게 아니야. 한마디로 이 사회계약을 계급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계급제. 루소는 계급제 자체가 잘못됐어. 계급제 없고 모든 사람이 만민이 평등해야 돼. 그걸 주장한다라면 로크는 계급제가 뭐가 문제가 됐는데 계급제는 올바른 거야. 다만 귀족이 계급사회에서 해야 되는 그 계급사회의 일원인 귀족이 자신들의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길 뿐이야. 귀족은 귀족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시민과 노예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대접만 받고 지켜주지는 않는다고. 거기서 사회계약이 조금 깨져서 그래.
계급제를 정확하게 지켜. 그러면 사회 계약을 정확하게 지키면 우리 사회는 올바른 곳으로 갈 거야. 둘 다 사회 계약론을 주장하지만 이 사회 계약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루소는 사회 계약 자체를 부조리로 보는 거고, 로크는 사회 계약은 올바른 건데 그걸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한마디로 계급제 유지하자 이거예요. 정확하게 유지하자. 깨지 말자. 루소는 계급제를 깨자.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그 사회계약은 루소의 사회계약이 맞아요. 우리는 계급사회가 아니잖아요. 2022년에 우리는 계급사회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루소의 사회계약설만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귀족제를 타파하자. 만민이 평등하다. 이 사회계약설을 우리가 믿는 사회계약설이라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기억하지 않아요. 왜? 로크의 사회계약서는 이런 계급제를 유지하자. 마치 인도에 뭐 그 귀족 신분제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유지하자라는 건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유지하자. 혼란스럽게 하지 말자. 지금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 계층을 뛰어넘는 결혼 같은 건 인정을 안 하는 건데 그게 현대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계약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크의 사회계약설을 인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사회계약설을 하면 루소만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루소의 그 생각만 기억하실 거고요. 근데 로크도 사회계약서를 주장을 했고,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루소의 사회계약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다. 사회의 계급제를 유지하고 사회계약을 유지하자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루소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사회계약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깨부시자. 그게 사회계약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신사계급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루소가 교육의 목적을 신사양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신사가 뭘까요? 선생님, 당시 계급제에서 왕이 있고요. 귀족이 있고 신사가 있었어요. 계급제는 여기까지예요. 밑에 이제 시민과 노예, 일반 사람들 말고는 여기까지가 귀한 신분이었어요. 근데 귀족 사회에선 장남만 그 지위, 자기를 잇는 거 알고 계세요? 백작의 자손 중에서 백작의 첫 번째 아들이 그 백작 지위를 물려받아요. 그러면 차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삼남,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기를 못 이어받아요. 이분들이 신사예요. 귀족의 첫 번째 아들이 자기를 이어받고, 자기를 이어받지 못하는 차남, 삼남들이 신사라는 계급을 이어받아요.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가 백작의 아들은 아들이지 백작 그 자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백작, 남작 이런 사람들만 귀족들인데 장남들만 그 귀족으로 계속 남아있고 차남이나 삼남은 그들의 자손이라는 평가를 받을 뿐이지 그 자체는 그 자기는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신사라고 불렀어요. 이 신사들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 신사를 신사처럼 양성하라는 게 로크의 교육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로크의 교육은요, 만민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계급 사회에서 유지되던 혹은 좋은 신분이었던 이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에요. 신사 양성이라는 것. 우리가 마치 교양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교육 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로크 입장에서 교양 있는 사람은 이 계급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크 교육이 루소 교육만큼 유명하지는 않은 거예요. 루소는 만민을 평등하게 받고. 그래서 거기서 또 여기서부터 신사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사들이요, 왜 그렇게 주목을 받았을까요? 당시에 이들이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첫 번째 아들들이 물려받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들이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들은 실은 집안의 재산을 못 물려받았거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첫째 장남한테만 모든 재산을 다 줬고 나머지 자손들은 재산이 안 가는 게 우리의 옛날 과거의 모습이었잖아요. 요즘은 뭐 다 평등하게 재산을 나눠받지만, 근데 당시에 그런 유럽 사회에서도 첫째 장남에게 모든 자기, 그 다음에 모든 돈이 재산이 다 갔던 거예요. 그러면 차남 삼남들은 뭐 먹고 살겠어요? 이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도시의 상업, 장사
그 다음에 공장주,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이제 런던이든 대도시로 나가가지고 상업, 돈이 되는 일들을 했던 거죠. 장사, 사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가, 당시의 사업가. 이 사업가들이 보통 신사계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했으니까 돈이 많죠. 자신들이 번 돈이. 이 사업가들에게 또는 이 귀족계층에게 신사로서의 어떤 품이란 무엇인지, 왜? 지금 우리가 이 계급제, 이 사회계약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기니까 요들은 얘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일을 다 그 역할을 다 못해서니까 이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역할이 뭔지 가르쳐 주자가 로크의 교육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그런 교육은 안 했냐? 했어요. 여기에서도 그 시민이나 노예 계층을 위해서도 로크는 이제 교육기관이라던가 어떤 교육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어요. 근데 이들에게 하는 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받는 그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신분들을, 이 신사 계층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받들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신들의 업무를 더 열심히 할 건지, 한마디로 게으르지 않고 게으름 피지 않고 어떤 이렇게 노동을 어떻게 열심히 할 건지. 그래서 노동학교 계획서라는 것도 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 거지, 이런 지식교육, 지덕체 교육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보기 그래요. 교육이라고 보기보다는 노동자 계급을 기르기 위한 훈련과 같은 거를 주장을 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노동을 한 대가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기는 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는 지덕체를 형성한 인간으로서의 교육을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로크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로크 모습이 이랬기 때문에 루소 이론보다는 로크 이론이 유명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루소는 다르죠. 인간을 선하게 보고 그 선함을 지켜주자. 이미 계급제도에 타락한 성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막 조정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깨끗하게 그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극적인 교육을 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루소는 교육 실천가도 아니고 이론가도 아니고 자신의 이상을 또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을 설파하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론을, 그런 교육적 생각을, 루소의 교육적 생각을 실제로 교육에 실천한 사람은 바로 페스탈로치예요.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우리가 교육 실천가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 교육을 실천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 모습은 과연 뭘까? 페스탈로치가 루소의 그 생각을 이어받아서 선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선 있어. 그런데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도 있더라. 실제로 가르쳐 보니까 당신은 선하다고만 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악한 모습도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르쳐 보니까 당신은 직접 가르쳐 보지는 않았잖아요. 교육을 실천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돌보고 직접 가르쳐 보니까 악이라는 것도 아쉽지만 가지고 있네요.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페스탈로치의 아동가는 아이들은 선한 모습, 악한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정확하게는 동물적인 모습. 악에 가깝죠. 본능만 있는 거, 욕구만 있는 거, 그런 동물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사회 질서, 규칙을 따르려는 사회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모습, 윤리적인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동물적 상태, 사회적 상태, 도덕적 상태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게 악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선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사회 규칙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페스탈로치예요. 페스탈로치가 아동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동물적 상태, 사회적 상태, 도덕적 상태. 그럼 우리는 어릴 때는 요 모습이 아주 강하대요. 아이들의 어떤 충동, 욕구,
욕구, 조절되지 않는 어떤 본성, 그런 것들을 동물이라고 표현했고요. 물론 이걸 안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아주 강하대요. 그래서 이거에서 여기로 점점 나아가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커갈수록 도덕적인 마음이 꽉 차게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페스탈로치가. 그러면 이 도덕적인 마음, 동물적인 아이들이 도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려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덕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이 지덕체를 3H라고 하죠. 그쵸? 이게 헤드고요. 이게 heart고요. 이게 핸드거든요. H를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3H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덕체를 길러서 가르쳐서 아이들이 동물적 상태보다는 도덕적 상태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자.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게 굉장히 강한 시기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다. 영아기, 유아기 때다. 성인이 될수록 이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지덕체를 교육하자. 그래서 교육 실천가. 어디에서? 빈민학교에서. 페스탈로치는 이제 루소가 만민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을, 만민을 평등하다고 본 것처럼 신분제를 타파하려고 루소가 노력했던 것처럼 페스탈로치도 빈민 아이들 또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또는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교육을 해주려고 했어요. 뭐 일반 아이들이나 귀족 아이들은 이미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양육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했던 실천가거든요. 이 페스탈로치는 자신의 아이들, 그 아내와 함께 이런 교육을 실천하죠. 그래서 이 페스탈로치의 그 빈민학교를 사랑의 학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의 학교라고 답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건 별칭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명칭 뭐 빈민학교, 공장주 뭐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빈민학교 적으셔야 되지 거기에 사랑의 학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건 별명, 우리의 어떤 해석, 우리의 어떤 평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불리기도 했던 거예요. 이런 페스탈로치의 교육을 누가 이어받냐면요. 프레벨이 이어받아요. 코메니우스와 루소와 페스탈로치는 서로 영향을 받긴 했지만 뭐 스승과 제자 사이는 아니었어요. 다만 루소가 코메니우스의 교육을 따르고자 했고 페스탈로치가 루소 교육을 따르고자 했는데요. 페스탈로치와 프레벨의 관계는 아주 돈독해요. 페스탈로치가 바로 프레벨이 바로 그 페스탈로치의 빈민학교에서 가서 배우면서 페스탈로치 밑에서 공부하면서 또 자신이 다른 아이들의 교사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일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레벨은 페스탈로치의 어떤 제자 또는 동료 이렇게 평가받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프레벨은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삼촌 밑에서 배우는데 삼촌 밑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집안 자체가 그런 목사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프레벨의 어떤 그 집안도 교육받은 집안이죠. 당시에 목사가 교사, 강사, 제가 교육자 이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목사라고 하면 굉장히 교육받은 집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중요했던 것 또는 이 사람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휩쓸었던 개념이 뭘까요? 신이었어요. 목사라는 직업이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프레벨도 그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신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신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페스탈로치의 아동관이 아닌 자신의 어떤 집안적인 어떤 분위기인 신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 이게 아니라 신의 본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신을 따른 사람이고 신성을 주장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 그 신의 본성이 인간 안에 있다. 그래서 신의 본성을 따르고자 했지만 그 신의 본성을 가진 존재를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학자라고도 해요. 그 인본주의 왜 그 신을 따르고자 했던 신성을 주장한 학자를 왜 인본주의 학자라고 합니까? 인본주의는 인간을 근본으로 보는 걸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프레벨은 신을 근본으로 봤고 신성을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신을 따르는 사람인데 왜 프레벨을
인본주의 학자라고 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정도 질문 나오면 굉장히 그분이 지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걸 모두 이렇게 집어내는 분이 없는데, 자, 신을 따르고자 했고 신의 본성을 중요시 여겼지만 그 신의 본성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인간을 신과 동일한 존재로 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신을 품고 있어. 우리는 이미 신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야. 신성을 가진 사람이야. 인간을 신과 같이 봤어요. 우리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근본으로 본 거고, 인간을 존중한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학자가 맞죠. 신과 인간을 똑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봤으니까. 그쵸? 그래서 신을 따르지만 인본주의 학자라는 평가도 받는 학자가 프레벨이고요. 프레벨은 자신의 어떤 인생을 유아들을 교육하는데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삼촌 밑에서 자랐다라고 했잖아요. 이 삼촌 밑에서 자란 아이들, 물론 삼촌이 프레벨에게 굉장히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빠, 엄마로부터 받지 못했던 외삼촌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했겠어요? 자신의 여자 형제가 세상을 일찍 떠나면서 남긴 아이인데 얼마나 기했겠어요? 걔를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줬다라고 전해져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경제적으로 일찍 독립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뭐 흐름이 그렇기도 했었고요. 아이들이 일찍 독립하고 일하는 시기이기도 했었고요. 이 프레벨이 어떤 일을 했냐면 숲을 지키는 숲지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숲에서 신의 말씀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선생님, 유치원이란 뜻이 어린이들을 위한 정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바로 그런 어떤 자신이 숲지기를 하면서 그 숲에 숨겨진 어떤 신의 말씀을 찾으려고 그런 노력들을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에 담고자 했던 거예요. 아이들을 자신이 신의 말씀을 깨우쳤던 것이 바로 그 숲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숲으로 보내서 신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정원, 유치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신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음물이라는 놀잇감을 줘서 아이들이 놀게 한 거죠. 숲 안에서 내가 신의 말씀을 깨우친 것처럼 너희들도 유치원, 유아들을 위한 정원 안에서 신의 선물, 음물을 가지고 신의 말씀을 깨우쳐봐.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프레벨의 교육기관이 유치원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음물이라는 걸 교육을 한 거고, 그래서 음물을 통한 놀이를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레벨은 신의 말씀, 신성을 주장하지만 인본주의 학자로 불리기 시작하고 우리 유아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위의 학자들은 코메니우스나 로크, 루소, 페스탈로치 이런 학자들은요, 선생님, 교육 전반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들의 어떤 교육이 유아기에 해당하기보다는 0에서 18세에 해당하는 교육이었는데, 이 프레벨만 유아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0에서 5세 정도의 아이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프레벨은 순수한 유아교육 학자인 거죠. 교육 전반적인 학자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프레벨은 유아교육의 아버지, 그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전 세계의 유아들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중심학자들에 대해서는 다 들으셨어요? 코메니우스, 로크, 루소, 페스탈루치, 프레벨. 이게 5명의 학자들을 기억하시고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